오늘은 13강 서유럽 봉건사회 형성 이제 프랑크 왕조를 배울 건데 이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그게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세 개의 국가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 프랑크 왕국이 있는 게 서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우리는 오늘 서유럽과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동유럽이 어떤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서유럽이랑 동유럽은 같은 이 크리스트교 사회라는 점은 공통점인데 서유럽과 동유럽이 각각의 문화가 조금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유럽이랑 동유럽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각각의 국가는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시태그 복습 한번 해보고 들어가 봅시다. 자, 제국을 4분할하여서 통치했던 사람 누굴까?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였고요. 그 다음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부여받은 사람, 존엄한 자. 그 사람은 옥타비아누스였고요. 그 다음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크리스트교를 공인한 사람은 콘스탄티노일까 아니면 테오일까? 그렇지, 콘스탄티누스 대제고,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지정한 사람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되겠고, 로마와 카르타고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다? 뭐가 몰락했다? 무슨 농? 자영농이 몰락했다. 그래서 그 자영농의 몰락을 개혁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사람이 그라쿠스 형제였었고 결국에는 실패했다라는 거 했습니다. 그 다음 파르테논 신전은 로마의 문화일까? 그리스 문화일까? 헬레니즘 문화일까? 이거는 그리스 문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온다면 학파, 히읗, 헤헤, 헬레니즘 문화였고 그 다음 콜로세움 나오면 무슨 문화? 그렇지, 로마의 문화. 그 다음 헤로도토스와 투키디테스의 역사 책이 나오면은 무슨 문화일까? 요거는 그리스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라는 책이 나오면은 카이사르니까 그렇지, 로마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서양사의 흐름, 우리가 지금 어디 배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 우리 일단 고대를 배웠어요. 그래서 고대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아마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의 역사를 배웠을 겁니다. 그리스에는 우리 두 개의 대표적인 국가, 아테네와 스파르타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각각 다른 형태로 정치를 해나갔었습니다.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민주정치를 통해서 약간 발전을 해왔었던 반면 스파르타는 엄격한 교육을 통해서 집단 생활을 해서 사람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집정관이라고 하는 두 명의 사람이 가운데 있고 원로원은 의결기구, 그 다음에 평민회와 이제 호민관이라고 하는 관직이 선출이 되었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 중간에 중요한 전쟁, 바로 포에니 전쟁 혹은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이라는 것이 터졌고 이 포에니 전쟁의 결과 자영농이 몰락해서 그것을 개혁하기 위한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했다. 그런데 결국엔 실패로 돌아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삼두 정치가 시작이 됐는데 1차 삼두 정치 중요한 사람, 그렇지,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등장했었고 그 카이사르는 결국에는 독재했고 칼 맞고 대졌고 하늘 승천했고 그 다음으로 2차 삼두 정치로 등장했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었고요. 안토니우스랑 같이 사랑에 미쳐서 악티움 해전에서 결국에는 승리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로마의 거의 최초의 황제급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까지 얘기했었고 자기는 제1의 시민 프린캡스라고 칭하면서 결국엔 독재했던 나쁜 놈이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고 디오클레티아노스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중세사로 들어갈 건데 이 프랑크 왕국이랑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동유럽의 대표 비잔티움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시기는 중세, 신중심의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중세를 다 먹고 있었어. 그래서 오늘 또 철학,
윤리적인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서유럽과 동유럽은 각각 어떤 종파를 믿었는지까지 배우게 될 거고요. 우리 근세사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세를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들어갈 프랑크 왕국의 역사를 한번 톱파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될 텐데 클로비스, 카롤루스 마르텔, 피핀, 카롤루스 대제, 마지막으로 분열되는 과정까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반드시 이 클로비스의 클, 카롤루스 마르텔의 카, 피핀의 피, 마지막 카롤루스 대제의 카, 클, 카, 피, 카 순서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테네에서도 솔페클페로 외웠었던 것처럼 오늘은 클로비스, 카롤루스 마르텔, 피핀, 카롤루스 대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프랑크 왕국이 세 가지의 국가로 분열되는 과정까지 한 번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순서 배열 문제 잘 나오고요. 각각의 어떤 왕조를 개창하였는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어느 위치에서 탄생을 했는지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럽의 지도인데요. 여기에 있는 것이 영국,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노르웨이 있고 이런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고요. 여기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밑에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쭉 깔려 있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독일, 지금의 여기가 프랑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프랑크 왕국은 이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로마의 위치는 처음 여기 이탈리아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점점 영토를 먹어가지고 이 프랑크 왕국이 위치하고 있는 여기까지 로마는 먹었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도 영토를 넓혀서 이제 이 지역까지 로마가 먹었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수도로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서로마와 동로마로 로마가 쪼개지게 됐지. 그리고 이 서유럽의 문화는 서로마가 원래 기틀을 다졌는데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밑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476년에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게 서로마였고, 오른쪽에 있는 동로마는 이름을 바꿔서 비잔티움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저번 시간에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은 이렇게 있는 상태고 여기에는 프랑크 왕국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원래 이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애들은 위쪽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리상식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북쪽이 추울까?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추울까? 맞아요. 북쪽이 추워요. 북한 가면 얼어 뒤집니다. 지금 가면. 그런 식으로 북쪽이 더 추운데 이 게르만족 또한 북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북쪽 오른쪽에 있었던 애들이 훈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있었어요. 이들은 유목민족이었는데 이 훈족이 다양한 설들이 있거든요. 우리 흉노 기억나요? 진시황제가 그렇게 미치발광하면서 사람들을 몰아내려 했었던 그 흉노랑 훈족이랑 같은 민족일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고, 아니다, 후손들일 거다 훈족은 하는 추측도 있고, 몰라요. 타임머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훈족이 아무튼 이 게르만족에 살고 있는 지역까지 내려오게 됐고, 결국에는 게르만족이 훈족 때문에 조금 더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뭐 훈족의 압박도 있었다지만 이 게르만족 또한 따뜻한 곳을 찾아서 이주해 나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게르만족 또한 서유럽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 있었던 서로마를 멸망시키게 된 겁니다. 원래 위쪽에 살고 있었으니까 충돌할 일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남하하다 보니까 서로마를 멸망시켰고, 게르만족 중에 하나였었던 프랑크족이 세웠다 해서 프랑크 왕국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게르만족에는 다른 민족도 포함이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영국 쪽에는 뭐가 세워지게 되냐면 이 게르만족 중에 하나였었던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하는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여기에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요. 이쪽 지중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반달족이 세운 반달 왕국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고트, 동고트 제국 이런 것도 만들어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민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울러서 통칭하는 표현이 게르만족인 겁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의 대표였던 프랑크 왕국이 제일 오래 가서 역사책에서 배우는 거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혹시 나머지 앵글로색슨 왕족이나 아니면 여기에 있었던 반달 왕국 이런 게 궁금하다면 대학 가서 열심히 세계사를 새롭게 들어보시길. 너무 위쪽에 썼다. 자, 이제 프랑크 왕국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건국을 누가 했는지를 얘기해 볼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훈족의 압박으로 점점 남아 있었던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게르만족이 건국을 하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게르만족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왕이 바로 클로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클로비스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클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먼저 이 프랑크 왕국을 집권하게 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일단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왕조를 만들게 되냐면 메로베우스 왕조라는 걸 세우게 돼요. 이 프랑크 왕국에 왜 또 다른 왕조가 있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우리나라 또한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이자 그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다양한 왕조가 있었지. 고려 왕조, 조선 왕조 이런 게 있던 것처럼 처음에 생겨난 왕조가 프랑크 왕국 안에 메로베우스 왕조가 세워졌구나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메로베우스 왕조가 처음 개창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이 클로비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우리가 지금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 교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당연한 얘기지. 지금은 모든 국가들이 점점 크리스트교를 믿는 그런 상황이었고 크리스트교를 믿는다? 그 크리스트교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는 교황에게 인정받고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할 때는 전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프랑크 왕국을 세운 게 게르만족이라고 했었죠.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내용 중에서 아타나시우스 파랑 아리우스 파라고 하는 파가 아마 두 개 있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아리우스 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인성, 그러니까 사람의 인성만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리우스파는 이단 취급을 당해서 이 아리우스파는 게르만족에게만 포교가 되고 인정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니케아 공예 이런 거 거치면서 아타나시우스파라고 하는 신성과 삼위일체설을 주장한 이 아타나시우스파가 공식으로 공인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아리우스파는 이단 취급을 당했으니까 크리스트교 사회에서 배제됐다라는 뜻이야. 근데 지금 게르만족은 아리우스파를 믿는 상황이네. 그럼 프랑크 왕국 또한 아리우스파를 믿는 애들인 거지. 그럼 교회에서 얘네들을 인정해 줄까? 안 해요. 쫓겨나요. 대져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인정을 못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아타나시우스파로 일단 개종을 하면서 교황이나 교회들에게 협력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 아타나시우스로 개종을 하였다. 따라서 교회나 이런 데 협력을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교회의 동의를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그런 협력을 맺을 준비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사람, 클카피카라 했었죠. 카롤루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카롤루스 마르텔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면, 우리 이슬람 왕조 기억나요? 이슬람 왕조 아주 전에 배워서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처음 등장했었던 게 니네베를 수도로 했었던 왕립도서관 만든 아시리아 있었고, 아시리아 다음에 등장하는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래서 왕의 길 뚫고 왕의 귀, 눈 보내가지고 너네 다 대해졌어, 우리가 감찰할 거야 이러면서 보냈었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아케메네스 다음에 이제 파르티아라는 국가 나와서 중개무역하면서 로마, 한 뭐 이런 나라들이랑 교류했었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사산왕조 페르시아여서 페르세폴리스나 이런 데에 이제 유명한 그런 국제 도시도 있었고, 수도는 크테시폰이었고, 그 다음에 또 비잔티움 제국이랑 같이 교류했었다, 이런 내용을 배웠을 거고요.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나서 나오는 게 정통 칼리프 시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칼리프가 이슬람에서의 왕인 거거든. 근데 그 칼리프가 계속 정통으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즉위가 되는 그런 사회가 정통 칼리프 시대였는데, 그 정통 칼리프 시대 나오고 나서 등장하는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 되게 중요한 왕조인데, 이 우마이야 왕조를 카롤루스 마르텔이 격퇴해. 이 당시에 이슬람이 침입을 해오는데, 그 우마이야 왕조라는 그 나라를 완전히 격퇴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침입을 격퇴하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전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투르푸아티의 전투라고 부릅니다. 투르푸아티의 전투. 투르푸아티의 전투. 자, 이 전투에서 결국에는 카롤루스 마르텔, 즉 프랑크 왕국이 승리하면서 완전히 침입을 막아내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클카까지 했으니까 피카라고 했었죠. 이제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피핀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페이크로 많이 출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엄청 옛날에 2021년쯤에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학평 문제로. 그때 정답률이 55%밖에 안 됐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 메로베우스 왕조를 세운 게 클로비스라는 거는 애들이 잘 알아. 왜냐면 메로베우스니까 그냥 처음 등장한 이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메로베우스 왕조 다음에 카롤루스 왕조가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카롤루스 마르텔도 있고 이 다음에 카롤루스 대제도 있거든. 근데 그 둘은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하지 않았거든. 이름에 들어가지 않은 피핀이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킬러 문제가 나옵니다. 카롤루스. 감격해서 나와서 지금 그런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카롤루스. 카롤루스 왕조가 이때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이 당시에 전쟁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 당시에 있었던 민족 중에서 롬바르드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있었는데, 이 롬바르드족이랑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나서 이탈리아 지역에 있는 땅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냐? 바로 교황에게 선물로 줬어요. 교황님,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시죠? 제가 또 이번에 롬바르드족을 대전했어요. 조져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이탈리아 중부 땅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드려야 되겠죠?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준 거야. 교황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당연히 기특하다. 이 피피나 너 너무 나한테 충성을 다 바치는 거 아니냐. 근데 난 좋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토를 어떻게 했냐? 교황에게 기증을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지역에 뭐가 생겨나게 되냐면 이후에 교황령이라고 하는 교황이 다스리는 지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황이 있는 곳. 그래서 교황령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점이 이 약간 피핀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보면 되겠고요. 마지막 카롤루스 대제가 있는데 우리 대제 쓸 공간이 남을까? 안 되겠네. 우리 지우고 쓸게요. 자, 카롤루스 대제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카롤루스 대제는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카롤루스 왕조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카롤루스 대제가 왕조를 개창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였냐면 이 카롤루스 대제를 교황이 엄청나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카롤루스 대제야 너희 왕조 보니까 우리 교황한테 그리고 교회한테 엄청 충성을 잘하는 것 같아. 따라서 너 카롤루스 대제를 내가 서로마의 황제로 너를 인정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관을 씌워줬어. 그래서 대관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서로마 황제의 그런 대관을 받게 됩니다. 서로마는 멸망을 했지만 지금 아직 동로마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프랑크 왕국을 서로마처럼 대우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마의 황제로 대관하면서 야, 너는 내가 죽을 때까지 챙겨줄게 하면서 800년에 서로마 황제로 대관을 해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특징이 있었는데 이 카롤루스 대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 문예를 부흥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고전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면서 옛날엔 어떻게 살았을까? 뭐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을까를 엄청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야. 우리가 이거 안 써도 돼요. 문예, 문화와 예술을 조금 북돋우고 사람들한테 장려하는 거를 문예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영어로 만든 게 르네상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는 엄청나게 문화가 부흥하고 발달한 시기를 의미하는 건데 이 카롤루스 대제 때는 그러한 점들이 인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때를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카롤루스 르네상스 인정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때 뭘 세우냐면 이런 것 등을 연구하는 뭐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궁정학교라고 부르는데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전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의 옛날 모습 그 다음에 문화나 예술을 찾아나가는 그런 고전 연구를 하기도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문예가 부흥하였던 그런 시기가 이 카롤루스 대제 때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 서로마를 멸망시키고 나온 게 이 게르만 쪽의 프랑크 왕국이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서로마의 영토를 어쨌든 게르만족이 다 찢어서 가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프랑크족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은 계속 영토를 차지하게 되면서 옛 서로마의 영토를 대부분 획득합니다. 옛 서로마 영토를 대부분 획득하게 되더라. 그 정도로 영토가 넓어지게 되었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는 옛날에 이 프랑크 왕국 문제, 시험 문제 낼 때 나는 저긴 애들이 페이크가 나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잘 풀었는데 여기에서도 내가 페이크를 냈어. 카롤루스 대제 때 옛 로마의 영토를 다 차지했다고 나는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 애들이 딱 걸려든 거지. 이 서로마 영토를 대부분 획득한 거는 카롤루스 대제라는 사람이었고 옛 로마의 영토를 대부분 획득한 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예요. 있어,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서 로마? 영토 많이 차지했으니까 맞겠지 하면서 동그라미를 친 거야. 조진 거야, 걔네들. 바이바이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프랑크 왕국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프랑크 왕국의 이제 분열을 알아볼 건데, 이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쪼개진다고 했었죠. 일단 첫 번째, 베르데 이 베르댕 조약이라는 게 일단 체결이 되는데, 요거는 843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있는 조약이 메르센 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70년에 있었던 사실. 그래서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을 통해서 이 두 개의 내용을 통해서 중프랑크, 그 다음에 동프랑크, 그리고 서프랑크로 분열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프랑크 왕족, 그 다음에 동프랑크, 그 다음에 서프랑크 왕국 이런 식으로 세 개로 갈리게 되었던 건데, 이 중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라는 국가로 탄생을 하게 되고요. 이 동프랑크는 독일, 그 다음에 서프랑크는 프랑스라는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국가의 시초가 되었던 것이 이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동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국가로 새롭게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까지 일단 먹게 되는데, 서프랑크 왕조는 프랑스 왕국이라는 것이 일단 처음부터 세워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라가 이제 이끌어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분열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볼 게 뭐냐면 바로 봉건사회의 성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교재에는 그림이 있을 건데, 이 봉건사회의 그림을 보면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걸 각각 어떤 애들이냐 물어보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게 뭔지만 오늘 이해하고 가면 돼요. 일단은 이 당시의 배경을 한번 알아볼 건데, 1번 배경. 남는 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 그림 밑에다가. 일단 봉건사회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뿅 하고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 봉건사회가 성립되게 된 배경은 국제정세가 안 좋았어요. 노르만족의 이동이라고 해서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이동을 하기도 하면서 영토를 계속 뺏고 전쟁이 되게 많은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항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이었을 거예요. 아마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들 생각이 이런 내용일 거 아니야.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오늘 전쟁 터져가지고 총 맞아서 죽으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 그러면 내가 그 건강에 위협이 갈까봐 걱정하게 되면은 누구를 찾게 되냐? 강한 사람을 찾게 돼. 그래서 나를 지켜줄 사람을 고용을 하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안 적어도 돼. 기사라고 불렀어요. 기사. 그러면은 강한 기사가 있을 거고 약한 기사가 있었을 텐데, 강한 기사, 약한 기사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 강한 기사를 약한 기사가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거고, 이 충성을 다한 대가로 강한 기사는 약한 기사에게 토지를 수여한다던가 아니면은 보호를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쌍무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이런 걸 우리가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들을 보통 무슨 표현을 쓰냐면 주군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약한 기사를
봉신이라고 해요. 꼭 이거 수업하면은 비움 그걸로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 아, 진짜. 주군과 봉신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봉신이라고 하는 애들은 땅을 갖고 있잖아. 이 넓은 땅을 영지라고 불렀어. 이영지 아니고 이 영지라고 하는 땅 안에는 당연히 이 봉신, 땅을 갖고 있는 애는 다른 말로 이 영지 안에서는 이 영지의 주인이라 해서 영주라고 불렸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노예같이 사는 농노라고 하는 애들이 또 있어. 그렇지. 평민인데 노예같이 사는 애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지만 결혼할 수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참 희한한 게 내가 옛날에 이 농노들의 일기를 애들한테 이제 수행평가로 이제 쓰게 하는 게 있었어. 농노의 입장에서 너희가 한번 글을 써봐라 하면서 써봤는데 이제 받고 나니까 나는 이 농노의 입장에서 나는 뭐 오늘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다. 나는 오늘도 가서 농사 지어야 됐고 난 그렇게 쓰기를 바랬거든. 왜냐면 이들의 특징이니까. 근데 뭐 이런 얘기를 써는 거야. 오늘 나는 아내한테 또 구박을 받았다. 괜히 결혼한 것 같다. 내가 지금 막장 드라마를 쓰라는 게 아니잖아. 그때 도대체 이 농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지가 쓰고 싶은 막장 드라마를 써버렸어. 진짜 어이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아무튼 그런 농노는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구박 받을 수 있어. 막장 드라마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고 조금 불쌍한 아이들이었다라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약간 이런 거야. 우리 도라에몽 알지? 이 도라에몽에 보면은 맨날 노래 부르면서 나는야 퉁퉁이 하면서 노래 부르는 애 있잖아. 그 뚱뚱한 애. 그 다음에 비실비실한 비실이가 또 있지. 그 퉁퉁이와 비실이랑 똑같은 거야. 이 퉁퉁이는 이 비실이를 맨날 같이 다니면서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이 비실이는 퉁퉁이한테 깝치면 조져. 주먹으로 한 대 맞고 꿀밤 이렇게 하나 생기는 거야. 그 만화 보면 항상 이렇게 뭐 살구색으로 혹이 나 있던데 그렇게 되는 거야. 되죠. 퉁퉁이한테 대들면 안 돼. 그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강한 기사가 약한 기사를 보호해주는 시기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봉건제야. 간단하죠? 약간 웹툰 많이 보면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아, 그래? 제가 판에 좀 많이 봤어가지고 지금도 많이 보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이 이해가 너무 잘 돼요. 그럼 다행이다. 약간 효과가 있었네.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배경은 이렇게 됐다. 2번 특징. 자,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쌍무적 계약관계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퉁퉁이가 이 비실이를 무조건 보호를 해줘야 되고 비실이는 항상 이제 퉁퉁이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행을 안 한다? 그럼 그 관계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파기되는 관계다. 그게 쌍무적 계약 관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봉건사회였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봉건사회에 대한 내용은 아마 이 정도로만 학교에서도 다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크리스트교 사회가 어떻게 발달을 해왔는지 크리스트교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여기가 이해하기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 크리스트교의 역사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일단 동서로 분열이 됐습니다. 동서 분열. 이게 왜 어떻게 분열이 됐는지를 얘기해 볼 건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동이랑 서의 의견 차이가 엄청나게 갈리게 됐습니다. 일단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 성상이라고 하는 거 있지. 우리 막 성당이나 교회 가면은 성모 마리아 상 같이 그런 걸 성상이라고 하는데 이 성상을 숭배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상 숭배 그거 안 되지. 금지를 시켜버리고요. 우리 서쪽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니지, 성상 숭배 필요하지 라고 입장 차이가 갈리게 됩니다. 이 서쪽 교회는 왜 이게 필요했냐면 성상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포교를 하는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게르만족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포교를 해야지 뭐 알아들을 수 있고 이런 게 되게 강했기 때문에 이 성상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했어. 그러니까 필요한 거야, 무조건. 근데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린 거야. 이 말을 들은 서쪽 교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단단히 돌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서 이 성상 숭배에 대한 입장이 갈려서 우리 그러면 헤어지자. 우리 이제 헤어져요. 이러면서 갈라지게 된 거지. 그래서 동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식 용어로 그리스 정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 정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리스 정교와 이 서쪽 교회는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러요. 로마 카톨릭.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분열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크리스트교가 이어져 오다가 클리니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 교회가 점점 타락을 해. 우리 교회는 참 타락을 많이 한다. 역사에서 보면은 나중에 면벌부 자기가 뭐 벌을 면죄해 준다 막 이러면서 되게 난리를 치는데 아무튼 이때도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성직자들이나 이런 게 되게 문제가 많아서 클리니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는데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해. 이 카노사의 굴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황이랑 황제라고 하는 대상이 있죠. 그동안 누가 더 셌을까? 그동안은 나라 안에서는 어. 한지만 종교적으로 교황이었지. 그러니까 교황이자 황제이자 약간 좀 라이벌도 아니고 그냥 각각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야. 교회에서는 교황이 대빵이고 나라에서 황제한테 충성 다 해야 되고 그냥 그런 존재였는데 이 교황과 황제는 서로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게 성직자를 누가 임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달리게 된 겁니다. 이 교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성직자 임명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황제가 그 자리를 사실 넘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갈리게 됐는데 카노사의 굴욕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당시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사람이 있었고 황제는 하이니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교황과 황제가 성직자 임명권 야 누가 가질 거야? 이런 걸로 엄청 싸웠거든. 근데 하이니 4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내 거다. 성직자 서임권, 임명권 다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버리니까 교황이 너무 빡친 거야. 지가 뭔데 성직자를 임명하고 지라 난리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네가 갔냐 라는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황이 빡쳐서 황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맞아. 야 황제 너 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파문 즉 크리스트교에서 추방한다는 얘기인데 이 당시에 크리스트교에서 추방당하잖아. 인간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달려가가지고 안 돼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돼 파문 안 돼 파문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갔는데 교황이 있었던 카노사 성의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죠. 왜냐? 문을 안 열어줘. 뭐 얘기라도 해보고 싶은데 문도 안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며칠 동안 거기에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야 황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성직자 임명권은 교황이 갖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룬 게 보름스 협약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성직자에 대한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는 임명권이라 나와 있지만 고등학교에선 서임권이라고 불러요. 뭐 같은 말이야. 이 성직자 서임권을 누가 갖는다? 반드시 교황이 갖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교황의 권위가 훨씬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노켄티우스 3세 때 가서는 이런 말도 나와요. 우리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그걸 비유하기 위해서 교황은 해, 황제는 다해.
둘 다 누구나 우러러보는 존재지만 어쨌든 해라고 하는 존재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해와 달에 비유하면서 이 교황의 권위가 훨씬 높다라는 거를 비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달은 해의 그 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이 해는 더 상징적으로 높은 존재니까 그게 교황이다. 그러니까 너는 깝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살짝 이제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크리스트교 자, 일단 첫 번째 동서 분열. 자, 우리 동로마의 교회와 서쪽의 교회가 서유럽의 교회랑 분열할 이유는 성상숭배에 대한 입장 차이, 성상숭배 금지 때문에 요것 때문에 결국엔 입장 차이가 갈려서 분열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 레오 3세라는 사람이 해석 내렸던 거고요. 따라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정교와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카톨릭과 분열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교회의 타락이나 이런 문제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게 클리니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교회의 비판을 하고 그리고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건. 이제 정말로 일이 터지게 되죠.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 때는 1번 배경부터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하이니 4세라는 사람과 그레고리우스 7세가 대립을 했는데 가끔씩 조금 까다롭게 내는 학교에서는 그거 황제나 교황의 이름을 쓰라고 나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 일단 서술형으로는 되게 잘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하이니 4세라고 하는 우리 황제랑 그 다음에 누구랑 대립을 했다? 그레고리우스 7세가 대립을 하였다. 이 사람은 교황이었다. 나는 어떻게 쉽게 외웠냐면 교황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그레고리우스 7세도 기역으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매치시켜서 저는 외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뭐 어떻게 됐겠어? 카노사성 앞에서 우리 하이니 4세가 무릎 꿇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러면서 굴욕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따라서 결국에는 보름스 협약을 통해서 누가 갖는다? 교황이 갖는다. 교황이 갖는다. 교황에게 성직자의 서임권을 부여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서분열, 클리니 수도원, 카노사의 굴욕까지 가면서 황제의 권위랑 교황의 권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봤는데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크리스트교 사회에서는 당연히 누구의 권위가 지금 높아요? 그렇지, 교황의 권위가 훨씬 높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십자군 전쟁을 배울 거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오면은 십자군 전쟁 배우면서 과세권 분쟁하고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상황이 역전돼. 십자군 전쟁 때 하도 교황이 난리치면서 전쟁 참여하라고 했다가
아주 쓰디쓴 아픔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야, 교황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상대적으로 황제의 권위가 올라갔고, 심지어는 아비뇽 유수라고 해서 이 프랑스 아비뇽이라고 하는 곳, 황제가 살고 있는 곳 안에 교황이 살게 되는, 즉 황제의 밑에 교황이 놓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객전도가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크리스트교 사회에서는 카노사의 굴효까지 일단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겁먹을 필요 없고, 우리 윤리와 사상이나 현윤에서는 조금 깊게 다루겠지만 우리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시다. 윤리가 조금 많이 깊게 들어가는 면이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 역사가 더 재밌어요. 자, 여기서 질문해보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옥타비아누스의 칭호, 별명은 뭐였을까요? 그렇지, 아우구스투스였는데 이 교부 철학을 주장했던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교부 철학의 의미부터 들어가 볼 건데, 이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아버지라면 누구겠어? 그 전에 있었던 다양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대단한 사람들의 말씀을 정리해서 만든 철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뭘 주장을 하게 되냐면 바로 칠주덕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주장을 하게 됩니다. 칠주덕. 우리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양한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처음에 통치자 계급, 그 다음에 방위자 계급,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약간 노동하는 그런 계층이거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계층마다 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정의, 지혜, 그 다음에 용기, 절제, 우리가 이거를 플라톤이 주장한 사주덕이라고 얘기해.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네 가지의 이제 도덕 법칙인데, 밑에 있는 낮은 계급들은 뭐가 하나씩 없어.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그런 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건데, 이 사주덕을 빌려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세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라는 그런 덕이 있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덕을 플라톤의 이제 사주덕에서 추가해서 칠주덕이 된 거예요. 특히 이 사랑을 강조하는 게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칠주덕을 주장했던 게 아우구스티누스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몰라도 돼요. 내가 필기 안 하는 거는 안 나와, 시험 문제. 이것도 안 나와. 칠주덕 안 나와. 그냥 이 사람이 뭘 했는지는 알아야지 이해가 되니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5번째. 그 다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스콜라 철학 같은 경우에는 현윤에서 아마 나올 텐데,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뭘 한 사람이냐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려왔어.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다? 행복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 그치. 우리 삶의 목적은 행복. 근데 이 행복을 달성하려면 우리는 이 정도 되게 중요하고, 암과 의지가 중요하고, 그런 걸 되게 중요시 여겼던 사람인데, 이 행복하려면 신의 구원, 은총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행복은 신의 구원이다. 요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앙을 이해할 때 다양한 이성적인 사유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였다라는 게 아퀴나스 철학의 특징이에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아퀴나스의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 도서, 신학대전 이라는 책이 만들어집니다. 신학대전. 그래서 다양한 그런 신학, 신에 대한 학문, 이런 대전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신과 더욱 가까이 하려고 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사 시간에는 영원법, 자연법, 실정법 하면서 법의 체계 이런 것도 아마 배우게 될 건데 그거는 윤사 시간에 배우시길, 현현 시간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마저 이제 적을 건데 이제 우리 교회 양식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양식과 문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양식과 문화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우리 서유럽이랑 동유럽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유럽은 우리 이 다음 강의에서 배울 거고, 일단 지금은 로마네스크 양식하고 고딕 양식이라는 거, 요것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 우리 약간 돔같이 생긴 거, 약간 둥근 모양을 돔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돔의 형식을 일단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원형의 아치 형태.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뚜껑이 이렇게 돔이기도 하고 아치 형태 이런 식으로 생긴 그런 지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입니다. 또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거 뭐 있을까? 우리 서울에 가면은 고척돔이라고 있어요. 고척 스카이돔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홈구장인데 되게 좋아요. 여름에 야구를 혹시 보러 간다면은 잠실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찜쪄 먹거든요. 찜닭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수원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24년 9월이었어요. 내가 KT 기아전을 보러 갔는데 와, 응원석에서 응원을 열심히 하고 이거 티켓을 되게 힘들게 잡은 거였거든. 근데 막 응원을 하는데 머리에서 불이 나는 거야. 거의 익어서 나 계란 올리면 진짜 익을 것 같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그늘 쪽으로.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피해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나 봐. 그래서 무슨 맛없는 비비빅 이런 거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서 어쨌든 비비빅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비비빅이고 나발이고 가릴 때야. 그래서 비비빅을 사가지고 오는 길에 3분의 1이 녹아 있는 거야. 3분의 1이 녹아 있는 거야. 그래서 녹은 채로 먹는데 먹으면서 뚝뚝 흘리면서 먹었거든. 그리고 내가 그날 9월이니까 비염이 또 있었어. 비염 약도 먹은 상태에서 졸려 죽겠는 거야. 졸리면서 또 덥고 이러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응원을 하러 갔어요. 내가 그래서 그때가 그 해 야구 마지막으로 직관이었던 것 같아. 그 이후로 무서워서 못 갔어요. 내가 열사병, 일사병 이런 거 걸려가지고 최근 소식입니다. KT 위즈 수원파크에서 기아 팬 한 명이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아마 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더울 때 교회 가면은 힘들잖아. 돔이 있어야 돼요. 로마네스크 양식이 필요하다고. 이걸 위한 우리 고척도 얼마나 시원한데. 내가 그래서 고척만 올해 갈 생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대표적인 이제 특징을 이제 볼 건데, 근데 특징이라 할 게 없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사 대성당.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고딕 양식 이라는 것이 있지요. 자, 우리 고딕 양식 같은 경우에는 1번 건축. 우리 되게 뾰족한 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요렇게 생긴 이런 첨탑이 위에 설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렇게 뾰족해야지 신과, 그치, 하늘이랑 더 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걸 만들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색 유리 장식이라고 해서 되게 뭐 빨간색, 파란색 썼다가 창문을 되게 깔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 고딕 양식. 음. 신화 같은 거 표현하고. 맞아. 이런 것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되게 예뻐요. 가본 적은 없어요. 그림으로만 봤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특징을 볼 건데, 사르트르 대성당. 이라고 하는 성당하고, 그 다음에 쾰른 대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성당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이랑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다양한 양식들이 당시 교회에서 사용이 되었던 그런 양식들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1번에는 일단 서유럽 역사를 정리해 봤고 다음 시간에는 동유럽 역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